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일본인들이 충격에 빠지고 있습니다. 2. 일본의 문제. 3. 미 의회에서 분노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토요타 자동차는 현재 전면적으로 전기차 전략을 폐기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놀라운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약 40조 원이라는 거대한 자금을 들여 차세대 전기차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었으나 이제는 해당 플랫폼이 사실상 백지화되는 상황이 생겨버렸습니다. 토요타는 전기차와 관련된 기술적 문제와 함께 전기차 플랫폼의 효율성 문제를 인식하게 되어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는 전기차 계획을 폐기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한편 이러한 상황에 대해 대한민국의 현대차가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 일본인들은 큰 충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떠한 소식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자동차는 없어서는 안 될 정도로 생활의 필수품이 되었는데요. 자동차가 개발된 이후에 지금까지 큰 변화는 거의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자동차가 단순한 이동수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생각하는 전기 자동차로 변화를 도모하는 동시에 스마트폰처럼 자동차의 콘텐츠까지 접목시키는 변화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만약 인류의 계획대로 전기차가 자율주행 단계 레벨 5까지 달성하게 된다면 모든 도로 조건과 환경에서 운전자가 아니라 시스템이 운전을 담당하게 됩니다. 물론 자율주행 레벨 5가 먼 미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인류가 언젠가는 도달할 수밖에 없는 단계이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자동차를 시스템이 운전할 정도로 전기차의 역량이 완전히 업그레이드된다면 지루하고 따분한 이동시간이 즐거워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운전자들뿐만 아니라 동승자 역시 이동하는 시간에 편안하게 누워서 잠을 자거나 영화를 보거나 음식을 먹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변경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현 단계에서는 전기차가 대세는 아니지만 앞으로 이러한 미래의 변화는 막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세계 각국의 자동차 회사들은 빠르게 내연기관 자동차 업체를 전기차 업체로 변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중요한 순간에 일본을 대표하는 토요타 자동차 전기차 전략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일본 언론뿐만 아니라 영국 매체 로이터에 따르면 2022년 10월 24일에 토요타 자동차가 전기차 전략을 전면 재검토하는 충격적인 결정을 내렸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토요타는 현재 전기차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지만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본래 토요타의 계획은 2030년까지 전기차 30종을 갖추기로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은 사실상 실패로 판명난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개발이 중지된 토요타 차량에는 소형 SUV 자동차인 콤팩트 크루저와 고급차 일종인 크라운 전기차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토요타는 전기차를 개발하는 데 지난해 4조엔, 원화로 대략 40조 원에 달하는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토요타에서 재검토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 바로 토요타가 전기차용으로 개발하고 있는 엔가 플랫폼으로 보입니다. 사실상 뼈대부터 완전히 잘못 개발하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낸 것으로 보이는데요. 토요타 내부 관계자에 따르면 토요타가 개발하고 있는 전용 전기차 플랫폼은 내연기관 자동차가 빠르게 사라지지 않고 전기차로 바뀌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오판하고 내연기관 자동차나 하이브리드 자동차와 같은 라인에서 전기차 플랫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잘못된 설계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자동차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의 기본 골격을 만드는데 개발비가 상당히 많이 든다는 점에서 토요타 전기차는 경쟁력에서 완전히 밀릴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연히 테슬라와 같이 전용 전기차 공장에서 전기차만 생산하는 것보다 내연기관 자동차와 하이브리드 자동차 그리고 전기차까지 뒤죽박죽 섞인 공장에서 전기차를 생산하게 된다면 효율성 측면에서 전용 전기차를 따라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처럼 뒤죽박죽 섞인 공장에서 전기차를 생산하면 효율성이 매우 낮다는 것을 처음부터 예측할 수 있었지만 사실상 토요타 지도부의 오판으로 인해 강력하게 추진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문제는 토요타 개발진이 수십조 원이 들어가는 전기차 플랫폼을 개발하면서 제조 원가면에서 테슬라와 현대차에 맞설 수 없게 될 것이라는 매우 큰 위기감이 확산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토요타 개발진뿐만 아니라 토요타 간부들 사이에서도 만약 이대로 계속해서 토요타가 전기차 개발을 추진하게 된다면 수익이 전혀 발생하지 않을 것라는 불안한 목소리가 퍼져나왔고 결국 토요타 지도부도 이를 받아들여 전면 재검토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사실 토요타는 토요타 전기차 플랫폼인 엔가를 바탕으로 전기차를 2030년까지 연간 350만 대 생산해서 판매한다면 수익성 측면에서 적당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이는 토요타 연간 판매량의 3분의 1 정도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최근 전기차 시장이 예상을 뒤엎고 너무나도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으며 2030년에 전 세계 전기차가 5,400만 대 생산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5,400만 대이면 연간 자동차 생산량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결과입니다. 일본의 1위 기업이 토요타의 전기차 전략이 완전히 빗나간 것인데요. 하지만 토요타 내부적으로는 토요타의 전기차가 현대자동차의 전기차에게도 밀릴 가능성이 높다는 위기감이
이번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토요타 내부에서도 전기차 경쟁에서 치명적인 패전이 될 것이라고 전할 정도였는데요. 이번에 개발하고 있는 도요타 자동차는 현대차의 아이오닉 6나 BYD ATTO3 등 경쟁차에 대한 경쟁력 부족이 재검토의 원인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일본에서는 현대자동차의 전기차를 보며 감탄을 금치 못하고 있는데요. 아이오닉 6을 타고 시승한 일본인들은 전기차의 매우 높은 완성도에 혀를 내두를 정도라는 것입니다. 한국 상품에 대해서 박한 평가를 내리던 일본인들마저도 마음을 돌아서게 만들 정도로 아이오닉 6의 성능은 대단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이오닉 6을 직접 시승한 일본인들은 정말 일본 자동차 산업이 큰일 났다라고 위기감을 느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현대자동차의 전기차까지 뛰어난 성능을 보여주고 있었지만 도요타 지도부는 전기차가 빠르게 보급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금까지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도요타의 직원이 대략 37만 명 정도 되는데 도요타의 미래 전략을 결정할 수 있는 지도부는 겨우 20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도요타 내부 관계자는 한탄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가장 큰 문제는 도요타의 아키오 사장이라는 것입니다. 도요타 아키오 사장이 전기차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위에 알려진 사실입니다. 따라서 빠르게 급변하고 있는 전기차 시장을 소홀히 여겼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최근에 도요타 전기차 플랫폼인 엔가 기반으로 하는 도요타 BZ4X를 출시했었습니다. 그런데 도요타 BZ4X가 출시되자 바퀴가 주행 중에 빠지는 황당한 결함 탓에 출시 2개월 만에 전량 리콜을 선택하는 치욕적인 상황도 발생했습니다. 대략 2,700대의 전기차가 판매가 되었는데 대만에서 1건, 미국에서 2건의 바퀴 빠짐 현상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도요타는 추후 조사 결과 휠 제조사가 도요타가 요구한 사양에 따라 바퀴를 정확하게 만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바퀴를 차축에 고정하는 볼트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어 바퀴 빠짐 현상이 발생했다 라고 밝혔습니다. 마치 도요타의 문제가 아니라 협력업체의 문제인 것처럼 문제를 회피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도요타가 다시 BZ4X의 판매를 재개했지만 한번 떨어진 신뢰성을 회복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심각한 문제까지 겹치자 지금까지 개발하고 있는 도요타 전기차 플랫폼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진 상태로 보입니다. 이처럼 테슬라뿐만 아니라 한국에게도 효율성 측면에서 완전히 밀릴 것으로 보이며 동시에 BZ4X 모델의 심각한 신뢰성 타격으로 도요타가 전면적으로 전기차 플랫폼을 재검토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도요타 내부 관계자에 따르면 도요타가 연료탱크 등 전기차에서 불필요한 장비를 제외하거나 보다 비용 절감이 가능하고 효율적인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개발하는데 최소 3년 이상 걸린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시장이 급변하는 와중에 전면적인 재검토를 실시하자 일본의 1위 기업인 도요타가 3년이라는 시간을 완전히 허비하게 되었다며 일본 언론에서 우려하는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쩌면 한국에게 훨씬 더 좋은 기회가 찾아오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한국 자동차 산업에 무궁한 발전이 있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일본에서 도로가 갑자기 함몰되며 물이 뿜어져 나오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에서 1달러당 엔화가 500엔까지 폭등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일본이 정말 가난한 나라가 되고 있다며 한탄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에서는 태풍과 폭우로 인해 도로가 침수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번에는 태풍도 폭우도 없었지만 도로가 침수되는 상황이 발생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2022년 10월 21일 아이치현에서 갑작스럽게 도로가 함몰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인데요. 일본 언론에 따르면 직경 5m의 도로가 함몰되었으며 도로 밑을 지나가는 수도관이 손상되었기 때문에 도로가 함몰된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했습니다. 물론 어느 국가에서나 도로가 함몰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일본에서는 도로가 함몰되는 상황이 너무나도 많이 발생하고 있어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일본에서 수도관이 파열되어 도로가 자주 함몰되는 이유에 대해서 일본 언론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는데요. 일본에서는 사용기한인 40년은 훌쩍 넘는 수도관에 대해서 교체는커녕 보수와 수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어 수도관이 자주 파열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일본에서 지진도 자주 발생하고 있어 노후화된 수도관이 파열되는데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물론 노후화된 수도관을 교체하는 데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노후화된 수도관을 교체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수도마저도 일본에서 민영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민간기업이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수도관 교체와 보수를 게을리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는 수도관이 녹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칠하는 도료마저도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신토도료가 수도관용 도료의 규정에 정해지지 않은 원료를 사용하는 비리를 저질러 일본인들의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 수도협회에 따르면 신토도료가 승인을 받고 사용하고 있는 26개 도료 제품 중에서 8개 도료 제품은 검사 결과를 의조해 인증을 취득했고 나머지 18개 도료 제품은 일본 수도협회에서 규정하지 않은 불특정한 원료를 사용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일본인들은 수도관을 통해 위험한 물질을 함께 섭취하고 있었던 것인데요.
물론 신토도료는 일본인들의 건강에 이상이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문제를 일으킨 기업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을 수 없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이러한 수도관을 교체할 수 없다는 것인데요. 일본 수도협회 내부 관계자에 따르면 신토도료를 칠한 수도관을 땅속에 엄청나게 많이 묻은 상태이기 때문에 교체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토도료의 처분은 너무나도 가벼웠는데요. 신토도료의 대표는 책임을 통감하고 자신의 월급을 2개월간 50% 삭감하는 처분을 했고 그 이외의 임원 2명 역시 임금을 삭감하는 조치를 취하는 선에서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신도도료 사토시 사장은 거래처나 수도 이용자에게 큰 폐를 끼쳐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라는 선에서 끝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일본인들은 매우 격한 반응을 숨기지 않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신토도료가 문제가 된 도료를 사용한 기한이 매우 길기 때문입니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인증을 받지 않은 도료를 2001년부터 조직적으로 사용했다는 증거가 발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최소 20년 이상 이어지는 매우 심각한 품질 비리였지만 일본은 별일이 아니라는 듯이 넘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 일본 언론마저도 물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태가 매우 오랜 세월 일본에서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욱 큰 문제는 환율로 보입니다. 최근 한국의 원화도 환율이 급등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러나 일본의 문제는 더욱 심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자 한국 역시 금리를 빠르게 올리고 있는데요.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는 3.25%이며 한국의 기준금리는 3.0%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일본의 금리는 마이너스 0.1%인데요. 미국과 일본이 빠르게 금리를 올리고 있지만 일본은 전혀 금리를 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일본의 국가부채 비율이 천문학적으로 높기 때문인데요. 일본의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은 266%로 베네수엘라 다음으로 가장 높은 국가입니다. 그에 반해 대한민국의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은 46.9%에 불과해 선진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봐도 매우 낮은 국가에 속합니다. 따라서 일본 언론마저도 일본이 다 함께 가난해질 수밖에 없으며 1달러당 500엔까지 폭등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전망이기에 500엔까지 간다는 보장이 없지만 그만큼 일본의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는 증거로 보입니다. 현재 1달러당 일본의 환율은 147엔입니다. 그러나 2022년 10월 20일에 1달러당 150엔을 넘어선 적도 있었습니다. 1달러당 150엔을 돌파한 적은 무려 32년 만의 일인데요. 일본의 엔화는 원래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따라서 2008년에 미국발 금융위기가 시작되자 일본의 엔화는 2011년에 오히려 1달러당 80엔 아래로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엔화가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은 완전히 깨진 상태이며 오히려 다른 어떤 국가보다 위험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일본의 경제 전문가들은 1달러당 엔화가 500엔까지 치솟을 수도 있다며 경고하고 있는데요. 엔화 약세가 멈추지 않은 중요한 요인이 있다고 일본의 경제 전문가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미국과 일본의 금리 차이라는 것입니다. 미국이 금리를 올리자 다른 국가들 역시 금리를 올리며 이에 동조하고 있지만 주요 국가 중에서 일본만 전혀 반대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이제는 위험자산인 엔화를 팔고 안전한 자산인 달러로 갈아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금융전문가에 따르면 위험한 엔화의 금리가 낮은 반면 더욱 안전한 달러의 금리가 더욱 높은 상황이라면서 엔화를 가지고 있을 이유가 전혀 없다는 분석을 내리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투자의 신으로 불리는 위린 버핏 역시 엔화로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엔화가 더욱 떨어지는데 부채질을 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위린 버핏이 엔화 채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는 이유에 대해서 일본의 금융 전문가들은 이렇게 분석하고 있는데요. 세계에서 가장 금리가 낮은 엔화로 자금을 조달해 미국에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선 엔화는 금리가 매우 낮아 이자 부담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추후에 달러의 가격은 더욱 높아지고 엔화의 가치는 더욱 떨어지게 되어 위린 버핏이 훨씬 적은 달러로 부채를 상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위린 버핏에게는 일석이조이지만 일본에게는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일본의 무역 적자 역시 매우 큰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재무부가 2022년 10월 20일에 발표한 2022년도 4월부터 9월까지의 무역적자는 11조 75억엔, 원화로 107조 원으로 역사상 최대였다는 것입니다. 엔화 약세와 자원가격의 급등으로 수입액이 크게 늘어난 영향이 매우 컸다고 경제 전문가는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엔화 약세가 지속되자 일본 기업들이 달러를 조달하기 위해서 엔화를 팔고 달러를 계속 사들이고 있기 때문에 엔화의 가치가 더욱 추락하는 등 악순환에 빠져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일본이 영국과 같은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 정부는 여전히 금리를 올리지 않고 있으며 지금도 양적 완화 정책을 취하고 있다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 언론과 일본의 경제 전문가는 1달러당 엔화가 500엔까지 치솟을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망이기 때문에 일본 언론의 주장이 맞는지는 두고 봐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이 나올 만큼
일본의 경제가 매우 취약해졌다는 명백한 증거로 보입니다. 최근 한국 역시 환율이 급등하고 무역 적자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매번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극복했던 저력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한국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더욱 도약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최근 미국 정부가 반도체 지원법에 서명하며 미국의 공장 건설까지 검토하던 삼성과 SK 하이닉스의 뒤통수를 때렸죠. 이는 미국이 과거 일본 반도체 시장을 제재했던 상황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거기에 더해 애플이 중국과 비밀 계약을 통해 이득을 챙겼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미 의회에서 분노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압박에 굴하지 않고 삼성이 꺼내든 묘수에 미국 정부는 꽤나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한데요. 미국에서 저번 달 통과된 반도체 지원법 일명 칩4 법안을 통과시키며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막고자 한 바가 있습니다. 이는 미국 내 반도체 신규 투자를 하는 기업에 총 520억 달러의 보조금과 240억 달러의 세금 면제 혜택을 제공하겠다는 좋은 취지로 보이지만 보조금을 받은 기업은 향후 10년간 중국 내 첨단 반도체 투자를 제한하는 조건이 붙어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뒤통수를 맞았다고 하는 것도 이것 때문입니다. 삼성은 중국 시안에서 전체 낸드 플래시의 40%를 생산하고 SK 하이닉스는 우시와 다롄에서 디램 50%, 낸드 플래시 30%를 생산하고 있는데요. 중국은 한국 반도체 수출 총액 1280억 달러 중 60%를 차지하는 한국 무역의 최대 고객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수출의 25%, 수입의 23%를 차지하는 가장 큰 교역 상대국이고 약 2,000개에 달하는 소재와 부품들이 중국의 80% 이상을 의존하고 있어서 당장 이것들을 포기한다면 피해가 막심할 수밖에 없겠죠. 중국 의존도를 줄여야 하지만 삼성전자에서 미국 주도의 칩4 동맹과 관련해 중국의 이해를 먼저 구해야 한다고 밝힌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국이 미국을 포기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닌데요. 반도체 장비만 해도 한국의 미국 의존도는 약 25% 정도 됩니다. 미국의 영향을 받는 일본과 네덜란드 25%를 포함하면 사실상 미국 정부의 동의 없이 반도체 사업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이렇게 강도 높은 견제를 하는 사례는 일본 미일 반도체 협정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일본은 80년대 정부 주도 아래의 반도체 소재, 제조장치, 제조로 이어지는 수직 산업 구조를 형성했었고 여기에 일본 산업계의 폐쇄적인 문화까지 더해져서 미국산 제조장치나 소재들이 일본 제조업체의 공정설비에서 점차 자취를 감추게 되어 대규모의 경제와 산업 파생 효과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니 반도체 시장에서 경쟁하던 미국을 압도하는 투자와 연구가 가능했던 것은 당연했겠죠. 그 결과 미국 입텔 등과 비교해 수율도 높을 뿐 아니라 무려 10%나 저렴한 가격에 납품할 수 있었는데요. 여기에 당시 저평가돼 있던 일본 환율, 값싼 노동력도 유리한 수출 환경에 더해져 일본 반도체 산업은 1980년대 초중반 세계 시장을 거침없이 잠식해 나갔습니다. 이로 인해 미국 반도체 산업은 죽느냐 사느냐의 갈림길에 섰는데요. 그러나 이대로 자국이 일으켜 세운 메모리 산업에서 손을 뗄 수 없었고 미국은 동상 압박을 시작하게 됩니다. 미국은 일본 반도체 업계의 구조를 문제 삼고 반도체 산업협회 무역대표부 USTR에 청원 공세를 넣었는데요. 며칠 뒤 미국 마이크론, 인텔, AMD 등 미국 반도체 업체들의 제소가 연달아 이어졌고 미국 상무부가 직권조사로 정점을 찍었습니다. 직권조사란 기업들의 제소 없이도 상무부의 권한으로 수출 과정에 문제가 있을 시 높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매우 강력한 무역 제재 수단으로서 그 대상이 되는 국가에겐 그야말로 공포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죠. 이에 일본 정부의 로비 등의 외교 활동을 펼쳤지만 자국 기업의 존망이 달린 미국을 상대로 통하지 않았고 결국 협상 테이블에서 양자 협정문에 서명했던 사건인데요. 이 사건으로 인해 일본 반도체는 회생불능 상태가 되었으며 삼성전자가 세계 1위 반도체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때는 이런 방식의 무작정 패는 외교가 가능했지만 전 세계가 인플레이션 현상을 겪고 있는 지금 이렇게 했다가는 동맹국들의 불신을 받아 외교적 신뢰도가 바닥을 치겠죠. 그 때문에 미국은 지금 같은 방식으로 한국 때리기에 나선 것입니다. 이런 와중에 삼성의 라이벌인 애플이 미국의 뒤통수에 가담한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애플이 신규 납품처로 중국 양쯔 메모리 YMTC를 선택한 것이죠. 올해 출시 예정인 아이폰 14 시리즈와 보급형 모델에 128단 낸드 플래시를 탑재하려 한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애플은 그동안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서 낸드 플래시와 D램을 조달해왔는데 중국 업체 쪽으로 메모리 공급처를 다변화하면 국내 업체와 가격 협상에서 우위를 가질 수 있어 가격이나 시도 전략이란 해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애플의 이런 행보는 칩4 정책의 의도에 완전히 벗어나는 행보이기 때문에 미 의회는 현재 난리가 났는데요. 지난 13일 파이낸셜 타임스 등 외신을 보면 마르코 루비오 미국 상원의원 등은 애플을 향해 양쯔 메모리의 낸드 플래시를 사용할 경우 강도 높은 조사를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애플의 이런 행보에 미 행정부에서는 별다른 대응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이는 애플의 독단적인 움직임이 아닌 중국 내 투자 금지로 삼성과 SK의 성장을 막은 후 양치 메모리와 경쟁을 붙여 한국 반도체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사고 있습니다. 낸드 플래시의 경우 삼성전자가 33%, SK 하이닉스가 20% 등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시장 절반을 차지해왔는데요. 그 뒤로 일본 키옥시아 15%, 미국 웨스턴 디지털 13%, 마이크론 12% 등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의 한국 점유율이 낮아지길 바라는 듯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요. 2016년 사드 사태 당시 중국이 한국 불매운동을 할 때도 별다른 조치가 없었고 애플 CEO 팀 쿡이 중국 고위 인사들과 2.750억 달러, 324조 원 규모의 계약을 했던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죠. 애플은 이러한 대규모 투자를 하기로 하고 중국 내에서 애플페이, 아이클라우드, 앱스토어에 대한 제재를 면제받았으며 기술 개발 투자를 약속하는 동시에 중국 부품을 많이 사용하겠다는 계약을 맺은 것인데요. 이러한 이유로 우리가 중국 스마트폰이 저렴함에도 삼성, 애플만을 쓰는 이유 중 하나인 편의성을 애플만 챙기게 되었고 핸드폰을 고르는 가장 중요한 부분인 만큼 중국 내 삼성 스마트폰 점유율이 없다시피 한 것도 당연한 수순이겠죠. 인텔은 미국 오하이오주에 200억 달러를 투입해 2개의 첨단 반도체 공장을 설립하고 있는데요. 지난 10일 바이든 대통령은 인텔 반도체 신공장 기공식에 참여해 미국으로부터 세금 지원을 받는 기업들이 공급망을 훼손하는 중국에 투자하지 않도록 분명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중국에 대한 투자 차단과 인텔 지원이 하나로 묶여 있다는 증거인데요. 미국 정부는 자체적으로 기술과 양산 능력을 확보할 때까지 삼성전자에 의존하고 반도체 생산 라인이 자리를 잡게 되면 업체든지 등을 돌릴 수도 있는 것이죠. 작년 11월 미 상무부가 반도체 자료를 요청하는가 하면 지난 6월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3나노 파운드리 공정 양산에 성공한 데 이어 이러한 삼성의 기술 초격차를 없애려고 일본과 합작해서 이 나노 파운드리의 개발을 위해 새로운 연구기관의 설립 계획을 세우는 등 미국이 자기 배만 채려는 모습은 다양한 곳에서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삼성이 미국의 반도체 갑질에 강력하게 경고하는 행보를 보여 놀라움을 주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한국에게 협력하자고 해놓고 이러한 모순된 행보를 계속 보이자 삼성은 브라질에서 반도체 공장 설립을 논의했고 MOU를 체결한 것이죠. 브라질 정부는 지난해부터 삼성전자 현지 반도체 공장 건설을 유치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러브콜을 보내왔다고 하는데요. 파리아 장관은 지난해 11월 한국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삼성전자 브라질 반도체 공장 설립에 관련한 제안을 공식적으로 보냈다고 밝혔었다고 합니다. 한국 정부와 브라질 정부의 양해각서 체결은 브라질의 이러한 노력의 성과라고 하는데요. 브라질은 삼성전자 및 LG전자, 현대자동차, 대만 폭스콘 등의 생산 공장이 위치한 남미 지역 제조업 중심 기지로 꼽히고 있어 미국의 갑질에 대한 합격 카드로 사용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멕시코 정부 또한 삼성의 반도체 공장 유치에 나서 미국을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이재용 회장은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멕시코 대통령을 만나 삼성전자의 멕시코 현지 사업 현황을 설명하고 중장기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하는데요. 멕시코는 반도체 최대 수요국 가운데 하나인 미국과 입접해 있으면서도 인건비와 물가가 훨씬 저렴해 삼성전자 등 반도체 기업에게는 매력적인 생산 거점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만큼 확률이 꽤 높다고 합니다. 이는 TSMC의 창업주 모리스 창 또한 동의했는데요. 올해 4월 미국의 한 싱크탱크에서 개최한 토론회에서 미국에서 반도체를 생산할 때 드는 비용은 대만보다 약 50% 높은 수준일 것이라며 미국은 반도체 위탁 생산을 위한 인력풀을 충분히 보유하지 않았고 이들을 교육하는 데도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말하며 미국에 투자하는 것이 효율적이지는 않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미국과 멕시코 정부는 올해 8월에 통과된 미국 반도체 지원법을 멕시코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는데요. 멕시코에 공장을 세우면 더 적은 비용으로 공장을 운영하면서도 미국 정부가 제공하는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셈인 것이죠. 이러한 한국의 합격 카드에 미국 반도체 산업협회 지미 군니치 부회장은 전기차와 반도체에 있어서 미국이 동맹인 한국에 더 많은 유연성을 발휘하기를 기대한다. 라며 한국 같은 친밀한 동맹국을 저버려선 안 된다고 입터비했는데요. 미국의 갑작스러운 갑질에도 굴하지 않고 생산의 다각화라는 방향성을 잡은 대한민국이 앞으로도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 차별 논란으로 많은 우려를 낳았던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그에 대한 여파가 최근 미국 시장에서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 한국 기업들은 불만을 토로할 수밖에 없으며 바이든 정부에 크게 실망한 상태인데요. 심지어 미국 내부 여론조차 한국 편을 들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한국의 피해가 막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 많은 이들이 우려해왔으나 최근 들어 그 분위기가 급격하게 반전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으로부터 철저하게 뒤통수를 맞은 한국 기업들이
참지 않고 미국을 떠날 것을 선언하며 역으로 뒤통수를 치고 나선 것이죠. 특히나 LG가 방산 협력으로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해냈던 폴란드와 다시 한번 손을 잡고 미국을 버릴 계획을 세우고 있음이 드러나자 미국에서 한국까지 직접 찾아와 매달리고 있는 상황까지 연출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일 현대차 그룹의 9월 미국 내 전기차 판매량이 전달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9월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이후로 그간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 것인데요. 더욱이 오는 11월 중간 선거를 앞둔 조 바이든 정부와 민주당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주요 입법 성과로 널리 홍보함에 따라 우리 기업의 타격은 당분간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정부와 기업은 계속해서 불만의 목소리를 내며 여러 방면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 애쓰고 있으나 바이든 정부는 귀를 닫고 기존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에 미국 내부 여론조차 한국 편을 들고 나서며 바이든 정부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미국의 한 매체는 바이든 정부가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한국의 반발을 샀다는 제목으로 바이든 대통령이 5월 방한 당시 정의선 현대차 회장을 만나 절대 실망시키지 않겠다 말해놓고 오히려 큰 실망을 안겨줬다며 바이든을 비판하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또한 웬디 커틀러 전 미국 무역대표부는 인터뷰를 통해 미국 중심주의와 동맹 대우가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며 한국이 충분히 화날 만하다고 한국 편을 들어줬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한국 기업이 미국 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대단히 크기 때문인데요. 미국의 또 다른 매체는 동맹국 중 한국의 반발이 가장 큰데 그것은 한국이 가장 많이 기여했기 때문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현대차는 조지아 공장에 7억 달러가량 투자했으며 그 후 물류, AI 관련 사업 등에 3억 5천 달러를 추가 투자하여 총 15조 원에 달하는 대대적인 투자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는 미국 동맹 투자액 중 최고 수준으로 실제 한국은 3만 5천 개의 미국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등 막대한 기여를 했습니다. 또한 한국은 전기차뿐만 아니라 배터리, 반도체 등 미국이 요구하는 모든 기업을 미국에 보냈으며 칩 4동맹까지 참여했습니다. 중국이 반발할 것이 뻔한 상황임에도 큰맘 먹고 결정을 내렸지만 돌아온 것은 바이든 정부의 철저한 외면이었습니다. 이에 미국 매체들이 바이든, 트럼프와 다를 바 없는 미국 중심주의를 지속하고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죠. 나라 안팎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미국 고위 당국자들은 애매모호한 답변만 늘어놓으며 상황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 의회에서조차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비판하며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국 기업뿐만 아니라 미국 기업 역시 법안을 이행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에 중간 선거 후 세부 법안에 변화가 있기를 바란다는 취지의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중심의 법안으로 바이든 정부의 지지율이 올랐으며 미국 자동차 회사들의 로비가 막강하게 개정 가능성은 매우 희박해 보입니다. 한국에게 불리한 법안 고수로 많은 이들이 한국의 피해를 우려해왔으나 최근 들어 그 분위기가 급격하게 반전됐습니다. 미국으로부터 철저하게 뒤통수를 맞은 한국 기업들이 참지 않고 미국을 떠날 것을 선언하며 역으로 뒤통수를 치고 나선 것인데요. 이에 미국 현지에서는 한국 기업을 붙잡기 위해 부단히 애를 쓰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나 LG가 방산 협력으로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해냈던 폴란드와 다시 한번 손을 잡고 미국을 버릴 계획을 세우고 있음이 드러나자 미국에서 한국까지 직접 찾아와 매달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난 3일 현지 시간 구광모 LG 대표가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마테우슈 총리를 내방하고 LG 에너지솔루션 폴란드 현지 공장을 방문해 생산 현장을 둘러보고 현지 임직원들을 만났습니다. 이 공장은 연간 약 100만 대의 전기차에 탑재 가능한 배터리를 생산할 수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생산 능력을 갖춘 곳으로 유럽 주요 완성자 회사에 배터리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날 면담에서 구 대표는 LG 에너지솔루션 브로츠와프 배터리 공장이 LG의 전 세계 배터리 생산의 절반가량을 차지할 정도로 성장했다며 폴란드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큰 도움이 됐다고 감사를 표했습니다. 또한 구 대표와 관계자들은 한국과 폴란드가 더욱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발전하길 바라며 그 과정에서 LG도 기업의 역할을 다하겠다는 뜻을 전했는데요. LG는 LG전자가 1997년 폴란드 바르샤바에 판매법인을 설립한 이후 25년간 폴란드와 깊은 인연을 맺어왔습니다. 폴란드에는 LG전자, LG에너지솔루션, LG화학, LG이노텍의 사업장이 위치해 있으며 LG뿐 아니라 300여 개의 한국 기업들도 진출해 있습니다. 현재 한국과 폴란드 정부는 방산,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방안 논의를 진행 중인데요. 그 와중에 미국의 속이 타들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기존의 LG에너지솔루션은 미국 GM사와 미국 인디아나주에 동시 투자할 계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미국에 입점한 LG에너지솔루션은 미국의 또 다른 거점으로 인디아나주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자동차 회사인 GM도 LG에너지솔루션의 협력이 꼭 필요한 시점이었는데요. LG에너지솔루션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라 배터리 생산 기술을 소화할 수 있는 전 세계 몇 안 되는 초대형 회사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 시행으로 2027년부터는 광물 조달부터 재련까지 상당 부분에서 중국을 제외해야 합니다. 중국을 제외하고 이 모든 과정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회사는
LG 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DI 정도밖에 없는 것인데요. 전기차의 절반은 배터리가 담당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에 GM의 성공은 곧 LG 에너지솔루션 손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디아나주는 LG 에너지솔루션과 GM이 입점에 성공할 경우 약 수천 명에 달하는 고용 효과로 엄청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평소 조용하고 큰 변화가 없는 인디아나주로서는 이번 입점 기회가 대단히 큰 기회로 여겨질 수밖에 없는데요. 인디아나주의 주지사 에릭 홀콤은 LG 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DI에 배터리 공장 입점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나섰습니다. 이 와중에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터지고 만 것인데요. 주지사는 매우 당황할 수밖에 없었죠. 일단 단단히 뿔난 한국 기업들부터 달래기 위해 애썼습니다. 한국까지 직접 날아와 배터리 업체는 전기차 회사에 공급하는 회사들로 큰 문제 없다. 비자 문제 해결 전혀 문제 없이 하겠다. 한국인 전문 인력이 미국에 와서 즉시 투입되어 일할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협력하겠다며 진땀을 흘렸습니다. 주지사의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미 뒤통수를 맞은 한국 기업들로서는 미국이 또 어떤 뒤통수를 칠지 우려할 수밖에 없는데요. LG 에너지솔루션은 인디아나주에 투자 결정한 것 아무것도 없다는 의사를 밝히며 선을 그었습니다. 한편 LG 에너지솔루션의 새로운 공장 장소로 캐나다 온타리오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생산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데다 광물까지 곧바로 조달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 캐나다에서는 한국 기업을 맞이하기 위해 대형 니켈 광산의 채굴 면적 확대 승인 절차를 밟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미국과 캐나다에서 한국 기업을 데려가기 위해 애쓰고 있지만 캐나다 역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전혀 문제가 없기에 현재로서는 캐나다가 더 유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놀란 인디아나주는 즉각 더 큰 믿음을 주기 위한 행동에 나섰습니다. 지난주 해당 카운티 의회에서 LG 에너지솔루션의 입점을 대대적으로 지원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것인데요. 수천억 달러에 이르는 세제 혜택에 약 15년간 각종 부담금을 면제해주겠다는 파격적인 혜택을 제시했습니다. 미국 기업조차 이런 혜택을 받은 선례가 없을 정도로 파격적인 혜택인데요. 인디아나주가 한국 기업 입점에 얼마나 절실한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인 것 같습니다. 한국 기업이 떠날까봐 마음 졸이고 있는 미국 지역은 비단 인디아나주만이 아닙니다. 현대차 공장이 세워질 예정인 조지아나주 역시 한국 기업의 마음을 붙잡기 위해 애쓰고 있는데요. 현대차가 조지아주에 공장을 세우는 것은 확정이지만 그 투자액을 대폭 줄일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현대차 조지아 공장이 지어질 경우 추산되는 고용인원만 약 8,000명으로 조지아주에 있어 매우 중요한 사안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SK배터리까지 조지아주 공장 설립에 관심을 보이면서 조지아주의 절실함은 더욱 커졌습니다.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는 미 전기차 배터리 공장 기공식에서 조지아주 역사상 최대 규모의 투자가 시작되는 의미 있는 날이라며 그 감회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캠프 주지사는 SK배터리가 LG의 핵심 인원을 빼왔다는 등 여러 이유로 소송에 걸리며 미국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했을 때 그 누구보다 열심히 도왔는데요. 상원 의원을 총동원해 LG와 SK 양측 임원을 만나 설득하며 간신히 재판까지 안 가고 합의로 끝낼 수 있도록 기여했습니다. 그 와중에 날벼락과 같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나왔으니 캠프 주지사는 난감할 수밖에 없었죠. 조지아주는 최대한 현대차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기 위해 애썼습니다. 일각에서는 인디아나주처럼 조지아주 역시 독자적으로 더 많은 세제 혜택을 제공하거나 백악관과 단독 회담을 여는 등 다양한 노력을 보일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더 이상 미국을 믿을 수 없는 현대차는 즉시 멕시코 공장을 개조하여 전기차 생산 라인을 확대하고 나섰습니다. 멕시코의 임금은 중국의 절반에서 30%까지 저렴하며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보조금 혜택도 받을 수 있기에 멕시코로 안 갈 이유가 없는 것이죠. 이렇게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어 이제는 한국 기업이 더 유리한 조건을 찾아 떠나며 갑이 위치에 올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는 어느 나라도 감히 뒤통수 칠 엄두조차 내지 못하도록 한국 기업의 입지가 더욱 굳건해지길 바랍니다.